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주한미군을 괌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건데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네, 미 정부의 공식 발표 내용은 아닙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내용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약 4,500명을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체 28,500명 주한미군의 약 16%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 주한미군을 철수해서 미국 영토인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2명의 국방부 당국자의 말을 이용해서 이런 구상이 북한 문제에 대한 비공식 정책 검토에서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은 아니고 고위 관리들이 논의하고 있는 여러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주한미군 철수 논의에 대한 질문에 대해 오늘은 어떤 정책 발표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피트 웅엔 미 국가안보회의 대변인도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 국방부에 관련 내용을 물었지만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주한미군의 병력 감축 가능성 꾸준히 언급을 해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이 방위비 분담금의 대여섯 배 수준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감축을 거론하기도 했었습니다. 지난해 4월에도 타임 인터뷰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했습니다. 취임 이후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서도 미국은 군사적으로 한국에 현재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의 관세보다 4배 높다며 이 사실과 다른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위비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지난달에도 관련 반응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I mean, it depends. We pay for military over in Europe. You know, we don't get reimbursed by much. South Korea too. 네, 하지만 지난달 10일 하원 청문회에 출석한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주한미군 사령관은 주한미군 감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한미군이 감축돼서 동북아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중국과 러시아까지 끌어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당시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With the loss of the for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s a higher probability that he would invade. To reduce the force becomes problematic is the potential to impose cost in the East Sea to Russia, the potential to impose cost in the West Sea to China. 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할 경우 미군과 긴밀하게 공조하는 한국과 일본, 필리핀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의 분명한 방향성이 나오기 전까지 주한미군 등 병력 수준에 대한 결정은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미 국방부가 현재 미국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에 초점을 맞춰 세우고 있는 국방 전략과 함께 다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는 시간도 참 안 지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예고한 지 벌써 2주가 넘었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관련 언급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사와 바이오 업계가 긴장 속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에도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Mr. President, on the pharmaceutical side, have you made any determination on kind of what those tariff rates may look like and the timing of those? I have. I'll announce it over the next 2 weeks. 하지만 2주가 넘도록 별다른 조치가 없자 관세 영향권 안에 든 우리 바이오 업계는 신경만 바짝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의약품 시장 전체 규모는 2,515억 달러. 이 가운데 한국 기업이 차지하는 규모는 지난해 기준 39억 8천만 달러로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단일 국가 기준으로 국내 바이오 제품의 최대 수출처입니다. 때문에 정부를 비롯해 무역협회 등 단체들도 앞다퉈 미국 정부에 의견서를 내고 관세 면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
우려가 커지자 정부와 코트라에서 마련한 미국 바이오업계 동향 관련 온라인 세미나에는 국내 제약사 관계자 수십 명이 몰렸고 대미 무역에 일단 적신호가 켜졌고 그 기준과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지 이걸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미국 투자 계획이 있던 우리나라 대표 바이오시밀러 제조사 셀트리온은 결정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답이냐? 이거에 대한 답도 아직 제가 클리어하게 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연말쯤 원래는 6월 말까지 결정하려고 했던 것을 12월 말까지는 결정하려고 합니다. 다만 의약품에 관세를 매기면 가뜩이나 높은 미국 내 약값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조치에 나서지는 않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져만 가는 가운데 정부는 관세로 인한 국내로의 유턴 투자를 지원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트럼프의 감세 정책이 미국 하원의 문턱을 가까스로 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감세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세액 공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으로 이름을 붙인 이 예산안은 전기차를 살 때 주는 최대 $7,500 세액 공제 폐지 시한을 사실상 올해 말로 7년 앞당겼습니다. 또 한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도 주던 리스와 렌터카 같은 상업용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유대주의 조장 등을 이유로 하버드대가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한국 유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크리스티 놈 국가안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하버드대가 캠퍼스 내에서 폭력과 반유대주의를 조장하고 중국 공산당과 협력하는 데 대해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인증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놈 장관은 하버드에 재학 중인 기존 외국인 유학생은 학교를 옮겨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학생 지위를 잃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발표 직후 하버드대는 외국인 학생 등록 차단은 불법이라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11일 남은 대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21대 대선 두 번째 TV토론회가 오늘 저녁 사회 분야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선거를 11일 앞두고 있으니까요. 선두를 굳히기냐 아니면 지지율 반등의 계기냐 후보들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네 후보가 닷새 만에 TV토론회에서 다시 격돌합니다. 2차 TV토론회에서는 먼저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에 대한 각자의 구상을 밝히게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겪으며 심화한 사회 갈등을 극복할 해법으로 개헌안이나 권력기관 구조개혁 등에 대한 논의가 예상됩니다. 이어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연금과 의료개혁,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공약 검증 토론이 이어집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한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은 물론 대선 TV토론회 첫 주제로 채택된 기후위기와 관련해 원전 활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이 제시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현안, 특히 커피 원가나 호텔 경제학, 윤 전 대통령의 공개 행보와 관련한 입장 등에 대한 공세와 맞대응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10만 원이라도 돈이 이 집 저 집 왔다 갔다 몇 번 돌면은 그게 10바퀴 돌면 100만 원 되는 거다. 그게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다. 이 얘기하려고 설명을 좀 했더니 그거를 이상하게 꼬아가지고. 영화도 많이 보시고 또 사람도 많이 만나시고 그런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영화 보시면 우리 표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리 하기에는 우리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 선두를 굳히기 위해 실수를 최소화하고 정책 역량을 부각하는데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지지율 반등 계기로 만들기 위한 전략에 몰두할 것으로 보입니다. 1차 TV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가장 잘했다는 응답이 42%였고 이준석 후보가 28%로 뒤를 이었고
이준석 후보가 TV토론 이후 처음 지지율 1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차 토론회 결과에 따라 막판 지지율의 향방과 단일화 등이 영향받게 될 것으로 보여 각 후보들은 진검승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오늘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노 전 대통령의 고향이자 묘역이 있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합니다. 이 후보는 봉하마을을 찾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별도로 회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어서 저녁에는 대선 후보자 2차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서울에 머물면서 2차 TV토론 준비에 전념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아침 7시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조찬 기도회에 참석합니다. 이후에는 공개 일정이 없고요. 오후 8시부터는 대선 후보자 2차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도식이 열리는 경남 봉하마을을 찾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오늘 새벽에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서울로 돌아와 오후 8시부터 열리는 대선 후보자 2차 토론회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도 곧 반환점을 돌게 되죠. YTN이 그동안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른바 부동층의 움직임을 살펴봤습니다. 범보수층의 결집이 다소 눈에 띄었는데요. 그럼에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오름세는 계속됐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YTN이 지난 3주간 실시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아직 한 표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 표심의 이동 경로를 분석해봤습니다. 이번 달 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막 끝났을 때만 해도 특정 후보 지지 의사가 없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19%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전 총리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간 단일화 문제가 정리되고 13%로 줄었던 해당 응답자 규모는 이번 주 7%까지 떨어졌습니다. 지지도를 보면 범보수 후보군이 34%에서 40%로 이번 주 42%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같은 기간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역시 1%포인트, 4%포인트 잇따라 증가하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중도층 표심도 들여다봤습니다. 지난주 49% 지지율을 보였던 이재명 후보는 이번 주 61%를 기록한 반면 김문수 후보는 24%, 23%를 각각 기록해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보수층에선 한덕수 전 총리와 김문수 후보 합쳐서 66%였던 지지도가 후보 최종 확정 이후인 지난주 김 후보 63%로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보수층의 김 후보 지지율은 10%포인트나 올랐는데 선거가 막판으로 향해 가면서 응집력이 높아진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세대별로도 살펴봤습니다. 20대 표심이 눈에 띄었는데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전 13%에서 시작해 지난주 22%까지 치솟았습니다. 다만 YTN 조사상으론 이번 주 이준석 후보 20대 지지도는 소폭 하락하고 30대 지지도가 올랐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20대 지지도는 상승세를 거듭해 이번 주 40%로 조사됐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없다나 모름, 무응답이 15%에서 점차 떨어져 이번 주 7%를 기록했고 정당별로도 소폭 상승하는 추이를 나타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다시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근 주가 조작 공범을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수사팀이 꾸려진 뒤 첫 관련자 소환 조사인데요.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홍래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는 서울고등검찰청이 최근 이 사건 공범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이모 씨입니다. 김 여사 사건 재수사 착수 이후 서울고검의 첫 관련자 소환입니다. 이 씨는 코스닥 상장사 부사장으로 있으면서
회사 자금 일부와 가족 명의 계좌 등을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했는데 이른바 주가 조작 선수와 소통하며 거래량을 늘려달라고 요구한 사실 등이 입증됐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게 김 여사 계좌가 주가 조작에 동원된 경위와 김 여사가 시세 조종을 인식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권 회장 등이 조직적으로 주가를 띄울 때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하고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서울고검은 최근 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의혹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김 여사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권 전 회장 등 나머지 주가 조작 공범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김건 여사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김 여사의 최측근인 수행비서 유모 씨의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유 씨가 전 씨로부터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 측이 제공한 샤넬 가방 2개를 전달받아 다른 가방으로 교환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가방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만간 유 씨를 다시 불러서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검찰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출국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는 최근 한 총재를 출국 금지하고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 윤모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김 여사 청탁 목적으로 선물을 건넨 것과 관련해서 윤 씨의 청탁이 통일교 차원에서 이루어졌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윤 씨의 청탁에 한 총재가 관여했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악성 코드를 휴대전화에 몰래 심어 개인정보를 빼내는 이른바 스미싱 범죄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해지하자마자 새로 개통한 뒤 인터넷 뱅킹으로 수천만 원을 빼내갔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 지난 2월 뜬금없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잘 쓰던 SK텔레콤 휴대전화가 해지됐다는 내용. 곧이어 LG U+ 휴대전화를 개통한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이상한 낌새에 달려갔지만 잠시 뒤 농협 계좌로 5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LG U+를 방문을 했는데 그쪽에서 알뜰폰으로 개통했으면 자기네들이 이거에 대한 해지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낙심하고 집에 다시 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죠. A씨는 지난해 알 수 없는 부고 문자를 눌렀다가 바로 삭제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악성 코드나 해킹 앱 검사에도 문제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던 사이 A씨 명의로 누군가 휴대전화를 개통했고 농협 콕뱅크 재가입을 통해 간편 비밀번호를 새로 생성한 뒤 돈을 빼갔습니다. 심지어 농협 계좌는 과거 비밀번호 오해 오류로 A씨의 영업점 방문이 필요했던 상황. 그렇지만 사기 조직은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며 문제없이 돈을 빼갔습니다. 다른 폰에서 고객님 명의로 인증을 해서 재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사용하시던 간편 비밀번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다시 초기화되는 새로 생성하시는 게 되는 거거든요. 사건을 맡은 춘천경찰서가 돈을 이체받은 박모 씨를 특정했지만 이미 가상화폐를 산 뒤 해외 범죄 조직에 넘긴 뒤였습니다. 지난달 부산에서도 SK텔레콤 사용자가 똑같은 피해를 당하며 범죄가 반복되는 상황. A씨는 지난 석 달간 통신사와 은행, 경찰서를 수없이 방문했지만 통신사와 은행은 책임 피하기에 급급하고 경찰은 수사에 소극적이었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조심해라라는 문자만 일률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컨트롤 채널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고 진화되고 있는데 그거는 오로지 다 국민들 몫으로 떠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혼자 싸우기가 정말 힘듭니다. 경찰은 어떤 방식으로 휴대전화가 해지되고 개통됐는지 그리고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유심칩 해킹 사건과의 연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40대 남성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갑자기 흉기를 휘둘러서 경찰 3명이 다쳤습니다. 이 남성은 이후에 자해를 시도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아파트 현관문 앞에 노란색 통제선이 겹겹이 쳐져 있고 경찰 과학수사대가 분주히 오가며 현장 감식을 벌입니다. 경기 파주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건 어젯밤 9시 50분쯤입니다. 경찰은 40대 여성으로부터 살려달라는 내용의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가정폭력 피해 여성은 문을 열어준 뒤 곧바로 몸을 피했고 이후 경찰관들이 가해자인 40대 남편 A씨의 진술을 들으려는 순간 갑자기 A씨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기습을 당한 경찰관 3명은 머리와 팔, 손가락 등을 다쳤지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관분이 막 급하게 올라가고 있고 혹시 무슨 상황이냐 위에 칼분이 났다. A씨는 난동을 피운 뒤 자해를 시도했는데 병원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살인 미수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앞서 저녁 7시쯤에도 서울 역삼동 주택가에서 20대 남성이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피의자를 쫓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어젯밤 10시 30분쯤 서울 당산역 인근에서 70대 남성이 운전하던 택시가 버스 정류장으로 돌진해 택시 운전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10분쯤 경기 김포시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2살 아이의 목에 이물질이 걸렸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119 구급대가 심정지 상태에 빠진 A군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로 약식 기소된 A 경감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훔친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고 무인점포에서 현금도 절도한 혐의로 중학생 A군 등 2명을 현행범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의 지점 관계자들이 경찰 수사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하나증권 모 지점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였습니다. 최근에 뉴욕 증시를 지배하는 이슈는 트럼프의 관세가 아닌 감세 법안입니다. 막대한 재정 적자로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굴욕까지 겪은 상황에서 대규모 감세, 과연 이게 현명한 정책일까요? 스타트경제,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될 듯 안 될 듯, 될 듯 안 될 듯 그러더니 간밤에 하원 문턱을 정말 간신히 통과를 했더라고요. 예. 일단 트럼프의 전반적인 감세 법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평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시장이 텐트럼이라고 좀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감세라는 거는 결국은 미국의 그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거고, 예. 이게 결국은 뭐 며칠 전에 나온 거지만 그것 때문에 미국의 신용 등급도 떨어졌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이슈긴 한데,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좀 약간 잘못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이번 감세 법안은 2017년부터 해오던 감세 법안을 연장하는 거거든요. 예. 새롭게 감세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네. 그게 이제 뭐 소득세나 법인세 최고 세율을 인하하는 거고,
새롭게 들어가는 거는 이제 팁, 우리 그렇죠, 이제 그렇죠. 음식점의 예. 팁이나 그다음에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서 세금을 안 매기겠다. 요 정도가 들어가는 거라 예. 사실 갑자기 요번 감세 법안이 통과돼서 미국 경제가 재정 검증성이 확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네네네. 바이든 때도 이 소득세와 법인세 네. 최고세율은 계속 그 감세 법안이 유지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늘 그러니까 지난 새벽에 미국 금융시장 상황은 좀 틀렸는데 그 이전에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너무 과도하게 반응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그런데 이제 미국의 금융시장 특히 이제 국채금리 같은 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시장에서는 미국의 미래를 좀 어둡게 보고 있다. 이번 건에 대해서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미국 국채금리가 치솟고 있는데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글로벌 국채금리들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혹시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이제 미국의 30년 국채 금리가 있고요. 미국은 또 10년, 뭐 20년도 있고 2년이 있는데 2년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미 연준의 금리 방향을 예측하는 금리 그 국채 금리고 30년은 이제 미국의 먼 미래, 이건 재정 건전성과 관련된 금리거든요. 이게 지금 저항선이죠. 5%를 우리가 그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보는데 그걸 뚫었어요. 뚫어서 상당히 미국에 대해서는 이제 불안정하게 보는데 지금 이 30년물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과 같은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국가별로 재정 건전성을 살펴봐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국가 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125% 정도. 뭐 기관마다 통계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일본이 250%예요. 두 배죠. 세계에서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뭐 유럽 주요국인 영국, 프랑스 뭐 요 정도 국가들은 100%가 넘어가고 독일은 좀 건전합니다. 한 60% 정도. 일단 일본에 대해서는 그 비율이 말을 해주는 거죠. 250%가 이게 일본도 사실 250%가 뭐 그 옛날부터 그랬던 게 아니고 2000년 초반만 해도 한 100% 정도? 불과 한 20년 만에 많이 떴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 우리 2012년에 재정위기가 있었던 것처럼 그때 또 부채 비율이 올라갔고 또 대부분의 국가들이 보면 사실은 코로나 터지면서 막 올라갔습니다. 이유 어떻든 많은 국가들이 이제 이렇게 부채 비율이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 일본 국채도 그렇고 이번 사건 미국 국채에 올라가는 그 금융시장의 혼란 때문에 뭐 일본, 유럽 쪽에 국채 가격들이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국채 가격은 떨어지는 결국은 이제 한 며칠 동안은 주요 선진국들의 재정 건전성 이슈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장기물에서도 굉장히 좀 오름폭이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월가일각에서는 채권 자경단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채권 자경단 하면은 약간 생소할 수 있는 개념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뭐 재정 건전성이 좀 그 뭐라 그럴까 너무 악화되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거를 안정화시키겠다는 민간의 역할이라는 건데,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무슨 뭐 미국 경제의 건전성을 생각해서 투자하시는 사람은 없죠.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제일 중요하죠. 금리가 올라갔다는 건 가격이 싸다는 거잖아요. 매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좋게 표현해서 뭐 자경단이라고 하는 거지 사실. 그렇게 움직이는 뭐 그런 어떤 동아리나 협회도 없고 개인들이 채권 가격이 많이 싸졌으니까 이제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들어갈 뿐이지 자경단의 의미는 크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흐름이 자경단처럼 보일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원래는 안전자산의 끝판왕 그러면은 미국 국채잖아요. 근데 이 미국 국채 가격이 거의 뭐 위험자산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아무래도 미국 국채가 움직인다는 건 가격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뭐 유럽, 일본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국채 금리도 같이 따라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불안할 때는 주식시장이 상당히 좀 마이너스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 쪽에
일차적인 충격이 올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경제, 실물 경제에서는 저건 이제 우리가 지금 그 미국 경제의 건전성을 말하는 게 30년물 국채잖아요. 그래서 예. 기간이 좀 깁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에 당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포함해서 주요국의 어떤 주식, 그다음에 외환, 채권 시장에 저 미국의 30년물 금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당장 그 증시에 미칠 영향을 말씀하셨는데 어제만 해도 우리 증시가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코스피가 2,600선 내줬네요. 그 영향이 이제 여파를 받고 있고요. 그 코스피가 좀 약세를 보였던 거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계속 팔았습니다. 예. 역시 미국 쪽에서의 그 충격이 우리나라 시장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개인은 또 샀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인들은 항상 그 기관하고 외국인 투자 좀 반대로 가는 경향. 그러니까 뭐 상식적으로 그쪽에서 팔았으면 누군가 사줘야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 우리 개인들이 많이 사준 것 같고. 근데 문제는 그 코스피뿐만 아니고 외국인들의 매매를 보면 선물 시장에서도 같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현물과 선물을 합쳐서 어제 한 1조 원 정도를 팔았다고 하는데, 이게 방향성이 현물하고 선물이 보통은 이제 한쪽을 팔면 한쪽을 사서 약간의 해지 개념이 있는데, 그렇죠. 선물도 그 같이 위험을 팔았다는 줄이는 거는 개념. 좀 약간 좀 불안한 움직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증시 상황이 있었고요. 지금 보면은 국채금리하고 증시만 이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달러화 가치도 많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환율도 1,400원대 아래로 내려왔는데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 봐야 됩니까? 지금 달러화가 사실은 안전자산이 이제는 아닌 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달러화의 기축통화의 자격이 뭐 상실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일단은 그런 것 때문에 달러화에 대한 가치가 좀 많이 시장에서 평가가 떨어지면 반대로 이제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지난 새벽에 보면 달러화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달러화 대비 주요국 뭐 엔화, 그다음에 유로화 등등에서 6개국 통화에 대해서 달러화 가치를 지수로 산정하는 그런 지표가 있는데, 이게 지금 화면에서 보실 때는 100보다 아래 있으면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즉 뭐 원달러 환율을 말하면 원달러 환율이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강세가 되는 거고, 100보다 위에 있으면 약세인데, 지금 차트에서는 이제 22일 99.57로 100보다 밑으로 떨어졌는데, 지난 새벽에 100을 살짝 또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변동성은 있는데, 지금 멀리 본다면 올해 초에는 상당히 달러가 강세였잖아요. 그렇죠. 많이 떨어진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 선생님께서 상당히 좀 변덕스럽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미국 경제를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연준이 또 트럼프하고 각을 세우다 보니까 달러 가치에 대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상당히 좀 평가를 절하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일관된 모습을 보이는 거는 자기 재산 그리고 카타르에서 받은 뇌물 뭐 이런 거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각에서 또 하나의 자산, 가상자산 쪽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게 뭐 어떨 때는 증시랑 뇌운동이 됐다가 금이랑 뇌운동이 됐다가 오락가락 하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시점에서 오르는 배경은 뭘로 보십니까?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달러화를 믿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시세는 올해 4월 바닥을 찍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모양새인데, 최근 한 2달 정도를 보면요. 금 가격도 이제 달러가 가치가 불안할 때 금 가격도 오르는데, 금 가격은 사이클이 약간 좀 틀립니다. 똑같이 4월 초를 바닥으로 해서 올라갔는데 지금은 약간 좀 꺾여 내려가는 모습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통화 쪽에서의 이슈가 상당히 좀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달러화의 어떤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를 비트코인이 대체를 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우리 선물 시장도 있고 금융 시장이 있긴 하지만, 비트코인이 더 우리가 화폐에 가까운 쪽이라고 보면 달러 가치에 가장 민감하고 즉각적으로 대응되는 게 비트코인이라 해서, 비트코인이 지금 달러화를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를 그대로 비트코인이 가져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소위 말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앙은행의 통화를 일정 부분 대체할 가능성 이런 것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제기됐던 게 그거거든요. 이제는 달러화를 비트코인 대체를 할 거다.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이제 달러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비율을 해서 고정을 해주는. 그렇다면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은 사실 발행량이 무제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치가 일정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은 어느 시점을 넘어서면 우리가 통화의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갈 곳 잃은 글로벌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몰리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밤사이에 주목할 만한 미국 경제 지표들 어떤 게 있었나요? S&P 글로벌에서 이제 구매자 관리 지수라는 걸 발표하는데요. 기준치가 50입니다. 50보다 위에 있으면 그 산업이 괜찮은 거고 50보다 밑에 있으면 나쁜 건데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다 50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실직을 하면은 수당을 청구하잖아요. 이게 증가하면은 경제가 나쁜 거죠. 고용 시장이 나빠지는. 근데 감소를 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올해 이제 트럼프 들어서면 또 망한다 했는데 미국 경제 지표는 너무 탄탄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글로벌 IB들은 1%대 초반 정도 올해 연간으로 좀 많이 낮췄긴 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상당히 좀 높을 것 같아요. 미국 경제 소비가 아직도 좀 튼튼하고 1분기는 경제 성장률이 역성장이 나왔지만 아시다시피 소비는 상당히 좋았는데 관세 때문에 수입이 좀 미리 수입하는 부분 때문에 성장률이 마이너스라서 연간으로도 저는 2%는 넘진 않겠지만 미국 경제의 어떤 기준선이 경제 성장률이 2%지만 1%대 후반까지는 저는 기록을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제조업 PMI나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 이게 다 기준치도 넘고 시장의 예상치도 넘어섰는데요. 이걸 두고 일각에서는 이게 수요를 당겨서 했기 때문에 일종의 착시 효과가 있고 몰아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월부터는 나빠지지 않겠냐라고도 전망을 한 6월부터 이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미국 내에 있는 기업의 활동이니까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4월부터 본격적으로 관세 인상이 들어갔으니까 그 전에 미리 좀 부품이나 중간재를 땡겨서 이제 생산 활동을 하겠다는 건데 자 그런데 지금 트럼프의 관세 인상 정책이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이제 미국 언론 TV를 통해서 나오는 거 보면 기가 많이 죽었죠.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는 시나리오는 한 보편 관세 10% 정도. 만약 여기서 과거처럼 중국이 더 145%를 때리느니 이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미국 경제는 나빠질 것 같은데 그 정도만 되면 미국 경제는 올해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5월 23일 금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삼성전자의 초슬림 스마트폰 갤럭시 S25 엣지가 오늘 국내에 공식 출시됩니다. 갤럭시 25 엣지는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가운데 가장 얇은 제품인데요. 두께는 5.8mm, 무게는 163g입니다. 삼성전자는 얇은 디자인에도 불구하고요. 전면 디스플레이에 모바일용 세라믹 신소재를 적용해 손상 저항과 균열 방어를 강화함으로써 견고한 내구성도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색채의 마술사로 불리는 마르크 샤갈 특별전이 열립니다. 샤갈 서거 40주기를 기념해서 열리는 특별 회고전에서는 최초 공개되는 미공개 원화 7점을 비롯해서 회화, 드로잉, 석판화, 유화,
스테인드 글라스 등 170여 점이 전시되고요. 배우 박보검 씨가 작품을 해설하는 오디오 가이드로 참여합니다. 부산 콘서트홀이 다음 달에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개관을 앞두고 베토벤을 탐구하는 특별 강연을 마련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7차례 진행되는데요. 이번 행사에서는 베토벤 작품으로 예술의 본질과 인간의 존엄, 창작의 고통과 환희 같은 여러 각도를 알아갈 수 있도록 클래식 관련 기관과 기자, 지휘자와 음악 평론가 등이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고은재입니다. 네, 오늘 날이 다시 선선해진다고요? 네, 여름을 앞두고 정말 하루하루 날씨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말을 앞두고 고온 현상이 꺾이면서 오늘과 내일은 막바지 봄 날씨 만끽하기 좋겠는데요. 오늘 출근길 기온도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게 출발하면서 선선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낮더위도 없는 건가요? 네,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오늘 낮 동안 대부분 지역이 25도를 밑돌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도 22도로 온화한 정도겠는데요. 다시 돌아온 봄 날씨에 활동하기는 좋겠지만 해가 지면 일교차도 다시 커져서 서늘함이 감돌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빛이 흐립니다. 이 충남과 전북에는 산발적인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앞으로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오다가 그치겠습니다. 이 바람 방향이 차고 건조한 북서풍으로 바뀌면서 오늘 덥지 않은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8.5도, 대구는 14.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은데요. 서울 한낮 기온도 23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낮겠고 대전 23도, 창원은 22도로 예년보다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구름 사이로 햇볕이 내리쬐면서 강한 자외선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또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후 점차 그 밖에 내륙에도 내일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제주 산간에는 최고 60mm 이상이 내리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후 중 대부분 그치겠지만 일부 동해안 지역은 저녁까지 내리는 곳도 있겠고요. 일요일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로 접어들면서 다음 주는 다시 여름 더위가 찾아옵니다. 이 서울에서도 오늘 밤 10시를 전후해서 산발적인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 앞두고 늦은 시간까지 바깥에 계신다면 작은 우산 하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네, 5월 23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